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산업 3대 지표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개 항목이 모두 감소한 것은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경기 흐름은 어떨지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4월 이제 경제 지표입니다. 3월에 비해서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들었는데 이게 2020년 이제 초반이었죠. 코로나가 이제 한창 확산할 무렵.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 현상인데 좀 배경이 무엇이 있나요? 일단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3대 경제 지표죠. 예. 이렇게 생산과 소비와 투자가 이게 트리플 약세 감소로 이제는 전환을 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겠는데 일단 생산 같은 경우에는 한 0.7% 줄었고요. 그다음 소비가 0.2%, 그다음에 투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7.5%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2년 2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세인데 그러나 원인으로는요. 역시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압박 이런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워낙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고 공급망 차질도 있겠고 무엇보다 중국의 봉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외 리스크가 지속이 돼서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생산이 0.7% 정도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생산을 보실 때 전산업 생산 지수라는 걸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뭐 뉴스에서 뭐 전산업 생산 지수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그랬을 텐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재화와 용역 그러니까 물건이나 이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이것을 만들 때 전 어떤 생산의 총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화와 용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전산업 생산 지수는요. 월간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월간 나오거든요. 근데 GDP는 분기별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뭐 GDP 가지고는 당장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계를 봤을 때 전산업 생산 지수를 보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1월에도 떨어졌고 2월에도 감소세였고 그러다가 이제 3월에 소폭 증가하다가 이제 4월에 다시 한번 이제 꺾였는데 이 영역별 감소를 보면은 좀 우리가 경제 주체로서 앞으로 어떻게 좀 소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좀 생산을 해야 되겠다를 좀 알 수가 있겠는데 일단 광공업 생산이 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줄었고요. 식료품도 줄었습니다. 공공행정도 생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조업의 그 재고는 좀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뭔가 늘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랬을 텐데 재고가 늘었다는 거는 사실 이제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팔아서 안 팔려서 재고가 늘어난 거거든요. 실제 출하량이 좀 감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석유 정제 업종인데 뭐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 유발 요소는 있었습니다. 사실 더 만들어야지.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중국의 봉쇄 때문에 사실 이게 좀 효과가 반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반도체의 기계 장비 같은 게 이게 원자재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줄어든 게 있으면 증가된 부분도 있겠죠. 바로 서비스 생산은 좀 증가됐습니다. 뭐 아까 그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거리두기가 좀 해제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생산, 한마디로 뭐 음료, 먹는 거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늘었습니다. 숙박 음식업점이 11.5%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생산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나마 서비스 생산은 늘어나고 있다. 확실히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서비스 생산을 좀 늘려주고 있는 부분은 사실 뭐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위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산업 생산에 위축이 된 대외 요인이 좀 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지표를 보고서 당장은 일단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전달 대비이기 때문에 3월에는 뭐 생산이 약간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네네. 침체는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하반기에 동향에 대해서 좀 좋은 점과 어떤 나쁜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보통 이제 하방 요인은 있죠. 항상 경기 하방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뛰고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예. 특히 곡물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공급망 차질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뭐 중국 봉쇄는 좀 어느 정도 풀린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대외 변수가 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부분은 예. 아무래도 이제는 경기 하방 요인으로서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나마 이제는 상방 요인도 있겠죠. 아무래도 방역 조치 해제 그다음에 무엇보다 추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실 역대 최대 사실 금액이거든요. 추경이. 예. 그래서 이 금액이 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예.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지금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는 상방 요인으로서 향후 경기에 기대해 볼 만하다. 하지만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생산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소비도 이제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소비가 지금 좀 주춤한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기 때문에 사실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소비를 본다 그러면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보통 우리가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서 고가인 것들을 우리가 내구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차량 같은 게 대표적이죠. 예, 자동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건 좀 소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비내구재 같은 거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니면 약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약이 잘 팔렸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먹는 거라든지 약이 좀 소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트렌드를 이거 보시면서 빨리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고가 상품들은 더 잘 팔리는 소비 트렌드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저가 같은 상품들은 오히려 더 안 팔리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지금 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던 통계가 저는 이렇게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통계 보니까 어렵잖아요. 이게 예. 무슨 얘기야 그랬을 텐데 이 소비 트렌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싼 제품들은 더 잘 팔리고 있다는 소비 트렌드를 빨리 캐치하셔서 이게 소비할 때도 아니면은 생산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에 좀 사업에 반영하시면은 어느 정도 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지혜로운 어떤 생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지금 전국에서 이루어진 임대차 거래 가운데서 네. 비교적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세라는 어떤 임대에 특별한 어떤 분류가 있어서 네. 전세가 줄을 이뤘었는데 이제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2011년도 통계 작성 이후 예. 월세가 이렇게 반 이상 넘어간 게 네.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의미가 좀 있다. 좀 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 통계를 보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 일단은 지난달 전국에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 비중이 50%를 넘어가게 됐고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4%가 월세.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 같은 경우에는 한 49.6%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는 지난달이고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이제 통계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통계를 지금 차트에 보시면요. 전세가 이제 51.3%. 이거는 이제는 지난달이 아니라 1월부터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네. 4월 누적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48.7% 이렇게 되고 있죠. 아직은 누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량이 월세보다는 높죠. 예.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월세의 비중을 보셔야 됩니다. 점점 더 우상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봤을 때 작년 1월과 4월, 그리고 올해 1월과 4월 누적을 봤을 때 이게 작년과 비교해서 6.5%포인트 정도가 월세가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게 5년 평균치로 본다 그러면 한 7.1%포인트 정도 더 높은 거거든요. 월세 네. 비중이. 그러니까 앞으로 월세 비중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부동산 패턴으로 이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러한 이유로는 보통 전월세 얘기했을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네. 첫 번째로 봤을 때 전월세 신고제가 있겠죠. 예. 아시겠지만 작년 6월부터 사실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이거 다 신고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 안 했던 오피스텔
원룸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지에 있던 게 양지로 나온 거죠. 그래서 통계로 잡히다 보니까 예. 월세 비중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요. 두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로 가장 예. 뜨거웠던 게 이제 청구권인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신 분들이 계속 전세에 눌러 앉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전세 매물이 이제 잠겨버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도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전월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이게 5% 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치 다 받아야죠. 네. 4년치를 다 올라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가 뛰겠죠. 예. 신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전세 금액이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 계약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봤을 때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예. 금액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방법은 내가 이때는 서울에 있고 싶고 경기도에 있고 싶고 내가 있는 곳에 살고 싶고 예. 얘들 이제는 학교 문제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전세가 안 되면 월세로 가야죠. 그래서 월세화 현상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상.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래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패턴들이 좀 변화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유로 임대차 3법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또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금이라는 것이 이제 그 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를 대출받아서 내기에는 이자도 좀 부담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월세로 좀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전세 월세화는 좀 이어지겠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방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세 대출이 굉장히 금리도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따져 보신 거죠. 차주들 입장에서 이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과 아니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을 따져봤더니 집주인에게 월세 내는 게 더 싼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전세 대출 받는 것보다 월세로 살자라고 해서 이제 월세가 좀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요한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기준금리가 2.5%까지 다다를 수 있다. 심해지면은 2.75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준금리 높아지면 당연히 은행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대출금리 높아지면 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월세화 비중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겠고 예. 지난해 8월 이후에 1인당 이자 증가를 봤더니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1인당 이자가 한 80만 원 정도가 증가된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 1년에 80만 원이 높아진다 그러면 사실 좀 부담이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미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 이자가 높아지죠. 근데 이제는 집주인도 사실 곤란스러워요. 이제 보유세 부분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 뭐 세입자도 그렇고 임도 그렇고 이게 예. 양측 다 지금 이 금리 인상기에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정부가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사실 관망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임대차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기대는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거였는데 출범 이후에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역별 어떤 매매량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일단 주택 거래량을 좀 봤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제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고 앞으로 예. 더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예. 때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관망세도 느껴지고요. 아니면은 지금이 또 매수 타임이다라고 해서 좀 거래가 조금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4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을 봤더니 한 5만 8천 건 정도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는 전월 대비해서 한 9.3% 이제 증가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예. 어느 정도 매물이 잠겨 있는 것들이 조금씩 금매물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평가해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이거는 4월의 전국이고요. 예. 이거를 지난해 4월과 좀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37%나 감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서는 거래량이
확 줄어든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지역별로 좀 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한 20% 정도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뭐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해서 15% 정도, 인천이 한 11%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전월 대비고 예. 4월 기준 전월 대비고 작년 같은 기간과 봤을 때는 확 줄어요. 이게 서울이 48% 감소됐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거래량은 사실 줄어들고 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대출 규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금리 인상기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사실 레버리지를 크게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사실 굉장한 그 용기가 있으신 분들, 예. 공적적인 투자자 아닌 이상은 사실 섣불리 지갑을 열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작년과 비교해서 확실히 이제 금리 인상기로 인해서 줄어드는 패턴들은 이제는 분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형별로 보겠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 유형별로 봤을 때 아파트가 전월 대비해서 9.8% 증가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9%가 또 감소한 예. 수치거든요. 확실히 이런 것만 보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전국적으로 좀 느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결국 이게 지금 4월 기준이니까 네. 5월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이제 양도세 중과 조치도 그 한시적으로 배제를 했잖아요. 네. 그럼 다음에 나타날 지표에 대해서는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정부가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주냐에 따라서 거래량은 이제 더 증가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관망세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요 예. 기대하고 있는 게 정부의 정책들이거든요. 어. 물론 뭐 나왔던 양도세 중과 완화 예. 정책들도 이미 시행하면서 사실 이제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고 예. 특히 이제 다주택자 중심으로 이제 보유세라든지 양도세를 계속적으로 풀어주는 모습들이 보여야지만 사실 시장의 물량이 좀 풀릴 수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 또 통계를 본다 그러면요. 일단 인허가 물량도 같이 보셔야 돼요. 사실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급으로 봤을 때 인허가 이후에 한 10년 후에 공급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인허가 물량을 본다 그러면 서울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통계에 보면 그러면 지방은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방은 인허가가 늘어나고 있고 서울은 감소하고 있다. 이게 사실 인허가 후에 공급이 10년 후에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인허가 다음에 착공 들어가고 그다음에 분양 가고 준공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착공 같은 경우에는 전국 주택이 좀 감소하고 있는 패턴들이 예. 지금 통계에 나오고 있고요. 분양도 물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준공 실적은 좀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사실 좀 희망을 걸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네. 준공 같은 경우는 현재의 공급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냐 그렇죠. 지표거든요. 이제 준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한 26% 정도 전국으로 본다 그러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무적이다. 그래서 예. 당분간은 이제는 공급이 소폭은 증가될 수 있어도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정부가 특별하게 뭐 3기 신도시가 해봤자 지금 5년 후, 네. 정말 7년 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급의 대책은 계속적으로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내줘야 된다. 그래서 250만 호 공약했던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어제부터 이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사업자 번호가 이제 홀수인 사업자들이 신청하는 날인데 지금 신청은 좀 순조로운가요? 네, 사실 시장에서 많이 걱정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홀짝제라다 보니까 서버가 혹시나 감당이 예. 못해서 사이트가 멈추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뭐 이영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뭐 서버가 사실 이제는 잘 진행이 되면서 사실 뭐 공급적 측면 집행이 되고 있는 것들은 큰 무리 없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사실 분위기를 본다 그러면 소상공인 중심으로 놀랬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신청한 다음에 정말로 한 3-4시간 후에 예. 계좌로 바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놀랬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신속 지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사실 이제는 신속 지급이 있는 반면 사실 이게 확인 지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 지급은 기존 데이터가 있으신 분들, 예. 그다음에 통계청에 이제는 국세 인프라 자료라고 해서 뭐 세금 계산서, 카드 매출액, 현금 영수증 종합해서 이제 매출이 줄어든 부분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는 DB 데이터에서 보내주는 게 지급하는 게 신속 지급이고 예. 확인 지급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매출 감소 부분이 분명히 됐는데 네. 나는 신속 지급에 못 받으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확인 지급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자, 확인 지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게 6월 13일부터 들어가게 되어서요. 예.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또 못 받으신 분들이 가장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날이 또 6월 13일입니다. 내 증빙을 통해서 이제는 손실 보전금 6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예. 좀 받아야 되겠다는 분들은 6월 13일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이제 홀수이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분들이 문자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아. 문자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 가셔서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문자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정부가 얘기한 대로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이제 내가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은요. 오늘 오후 7시 이전까지만 신청하시면은 예. 당일 지급되거든요. 밤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밤에 들어옵니다. 새벽 3시까지는 들어오니까 예. 꼭 기억하셨다가 해당자이시라면 꼭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방금 네. 말씀하셨잖아요. 과거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1, 2차 방역 지원금을 한번 준 적이 있는데 네.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줬죠. 네. 그때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손실 보상 손실 이제 보전금 지원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라고 네. 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마 이번에 그 손실보전금의 가장 그 논란의 핵심은 예. 일단 방역지원금 1, 2차 받으신 분들이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 중기부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부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매출 하락이 확인돼야지만 주는 게 손실보전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하락분이 기준일에 맞춰서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는 정부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예. 매출 하락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급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사실 이게 공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에서 이런 어떤 그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으신 분들은 예. 매출 하락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급이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받으셨죠. 근데 1, 2차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일반 업종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매출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 하락에 나와줘야지만 사실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사실 논란은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업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네, 확인이 맞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